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의 대변인이죠. 김현정 평택갑 지역위원장 모셨습니다. 평택을입니다. 일부러 틀렸습니다. 을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대변인 생활 하신 지 이제 몇 년 됐습니까? 몇 개월 됐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님 되신 다음부터 했으니까, 네. 9월 달부터 했으니까 지금 한 네. 5개월째 됐네요. 아, 5개월. 네. 네. 어떻게 재미는 있습니까? 그 전에 제 비대위원 했잖아요. 네네네. 비대위원 했는데 비대위원 하는 것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비대위원보다 대변인이 재밌죠? 지금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좀 뭐 방송도 많이 하고 또 네네. 온브리핑도 하고 네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위원이잖아요. 네네. 최고위니까 약간 좀 대접받는 거는 약간 비대위원 난 것 같아요. 네. 그 혹시나 나중에 경력 쓸 때 네. 비대위원을 최고위원으로 슬쩍 바꿔서 쓸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지 않나요? 안 되는가요? 저기 예를 들면 최고위원은 선출직인데 네네. 비대위원은 그래도 임명된 거잖아요. 그 차이가 있구나. 더 잘하시잖아요, 그거. 네. 그럼 뭐 관로 쳐서 최고위원급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요즘 국민의힘 보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 보면 국민의힘 이제 비대위원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는데 네. 거의 뭐 우리 최고위원급 이상으로 더 조명받는 것 같아요, 그쪽은 비대위원들이. 워낙 당이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네, 뭐 그렇죠. 뭐 네. 당 대표도 쫓아내고 뭐 비대위도 네네. 두 차례 막 생기고 그러니까 네네. 조명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비대위원은 그 당시에 원외위원장 대표로 비대위원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뭐 노동계몽 뭐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아닙니다. 저 원외위원장 대표로 했죠. 그때 그때 박지원 비대위 때 이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당내에서. 출판 기념회 왜 안 가셨어요? 같은 비대위원을 했는데. 아니, 저 그때 아니죠. 그때 아니에요? 저는 그 다행이네. 다음에 우상호 비대위원장 할 때 그때 비대위가 너무 이제 지방선거 다 패배한 이후에 네네. 당 수습하러 한 비대위. 네네.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비대위원들을 네. 그 전에 박지원 비대위는 좀 젊은 원외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때는 선수별로 딱 원칙을 정해서 제가 원외대표로 제가 이제 원외위원장 협의 회장이잖아요. 네. 그 대표성 갖고 들어갔고 초선, 재선, 3선, 4선까지 네. 이렇게 이제 한 분씩 들어왔죠. 그래서 네네. 초선 의원 대표는 이용우 의원, 네네. 재선은 박재호, 네네. 3선은 한정혜 의원, 그리고 4선에 이제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뭐 박재호는 영남, 네. 또 한정혜 의원은 여성, 뭐 이런 식의 할당을 나름 맞췄네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각 선수별로 의원들이 모여서 한 명을 뽑았대요. 뽑았어요? 뽑은 네. 거를 그대로 그냥 임명한 거예요. 그건 좀 문제가 있네. 정당이 국회의원들만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제 원내대표로. 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면 국회의원 대표가 과대되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와 여성 이런 비율도 좀 고려를 했을 거예요. 뭐. 했는데 네. 선한이 의원이라고 네. 그 전북에 도의원이 있어요. 네. 선한이 의원이 여성이고 청년이거든요. 네. 선한이 의원이 이제 그 비대위원이었어요. 원외로 저랑 둘이. 그리고 다른 이제 충청권이나 이런 쪽도 좀 원외 인사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네. 그게 잘 여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좀 비대위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굳이 9명을 다 채울 필요는 없어서 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를 잘 이제 치르는 거를 전당대회를 잘 치르고 그다음에 대선과 지선 평가하고 이제 기본적인 당 체제를 좀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게 그 전당대회 잘 치르고 이게 주 목적이어서 그렇게 좀 진행됐던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의 원외위원장이 몇 분이 있습니까? 지금 100여 명 정도 있죠. 100명이 넘군요. 예. 네. 253명 중에 네. 저희가 이제 원내 빼고는 다 원외니까 253개 지역구 중에 정확히는 92명인데요. 네. 사고 지역까지 합치면 100명 정도 되요 100명 정도. 예. 100명이라는 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지 못한 지구당 위원장들의 이제 대표셨던 겁니다. 원외 대표입니다. 예, 원외 그런 대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저도 이제 그런 실무들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비대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 정당 제도가 잘 짜여져 있을 때는 나름의 원칙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별로 네. 초선 대표, 재선 대표, 3선 대표 또는 영남 대표, 호남 대표 또는 여성 대표, 청년 대표 또는 노인 대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선출되지 않더라도 임시 비대위를 하더라도. 그런데 박지원 비대위 때는 좀 엉터리였다
그 말씀 제가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 장황하게 꺼냈습니다. 예. 그 노조위원장을 좀 하셨죠? 네네. 예. 민노총 소속이었습니까? 네, 민주노총 금융노조위원장했죠. 센 거 하셨네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화이트 칼라 노조 대표하는 이제 소위 옛날에 육시방정 주역이라서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죠. 넥타이 부대. 네. 네. 넥타이는 평소에 잘 메고 계십니까? 제가 넥타이 늘 메고 오시더라고 보니까. 아니 제가 그 전에는 정치하기 전까지 넥타이를 거의 매질 않았고, 네네. 거의 노타이 차림으로 그냥 세미 정장 비슷하게 많이 입었었거든요. 네. 제 노동운동을 이제 아무래도 우리 화이트 칼라 노조다 보니까 네. 복장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인데, 우리 민주노총 하면 좀 작업복에 머리띠 들고 네. 상고머리, 깍두기 머리하고 뭐 네. 투정조끼 입고 네. 청바지 입고 이런 걸 많이 연상하시는데, 네. 저희 같이 이제 화이트 칼라 산별 노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노타이 차림에 세미 정장, 네. 뭐 언론 노조 위원장도 그렇게 하고 다니죠. 그렇죠. 예, 저랑 둘이 이렇게 항상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민노총 초대 위원장을 했던 권영길 위원장이 네, 언론 노조 위원장. 위원장이 된 측면에는 이 화이트 칼라 출신으로서의 국민들의 좀 부담감을 좀 덜자 이미지상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걸요 아마. 그 당시 기자 출신이고 아마 그분이 어디 특파원 출신이었을 거예요 또. 그렇죠. 예, 그 파리 특파원 하셨죠. 거기에서 네. 이제 파리에 이제 프랑스가 이제 박애의 나라 뭐 그래서 막 그 네. 대혁명의 나라잖아요. 네네. 근데 프랑스가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거기 노조와 관련해서는. 네네. 거기 노조 조직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12%인데 우리도 짝 다르잖아요. 낮다르는데 거기는 5%밖에 안 돼요. 네네. 5%밖에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공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전 국민이 같이 연대를 해줘요. 맞습니다. 그 왜 그러나 봤더니 거기는 단체 연합의 효력 확장 효력이라 해서 노조가 없더라도 그 노조가 단체 협약을 사측이랑 맺으면 그 효력이 다 미쳐요.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한테.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조직률은 5%지만 95%의 미조직 노동자들도 똑같이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노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금융노조가 단체 협약을 맺으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모든 금융 노동자들한테 효력을 미치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 이제 연대해 주는 거죠. 같이 연대해 주는. 예, 노동자는 아니더라도. 네, 아이고 그 좋네. 프랑스 제도가 그렇게 특이하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모 TV에서 영국에 지금 의료복지 노조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돼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 봤거든요. 국민들이 파업에 다 찬성을 해. 네.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거 네. 보고. 그게 이제 유럽의 특징인데, 유럽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게 삼인주의 이런 체계를 많이, 사회복지 국가를 많이 지향하잖아요. 근데 북유럽은 더 심하고. 네. 예, 뭐 독일이나 뭐 전부 다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여당 아니면 제1야당은 전부 다 노동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름이 약간 좀 바뀔 뿐이지. 네, 삼인당이라든지 뭐 노동당이 또 있고요. 네, 네. 영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인식 자체가 노동자들이 국민의 거의 대다수가 노동자잖아요. 우리나라도 5천만 중에 2천만이 노동자잖아요. 네, 네. 기본적으로 다 노동자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노동자가 중심이 돼서 정치도 끌고 가는 시스템인 거죠, 유럽은. 네. 특히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산별노조 위원장 임기가 5년이에요. 기네. 5년이죠. 네. 5년인데 산별노조 위원장을 하면 국회의원은 자동으로 하는 거죠. 쉽게 돼요. 자동으로 근데 국회의원 한다고 산별노조 위원장은 못하는 그러더라고요. 네, 특이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산별노조가 그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그 나라의 한 축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렇게 권한도 많이 있지만 그만큼 또 의무도 많이 부여되고 그렇죠. 책임감이나 소명감도 대단히 있는 거예요. 잘못 정책을 노조 정책을 피면은 그게 국가의 전체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책임감 또한 막중한 거죠. 우리 시청자들께 설명을 드리면요, 산별 노조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산업 전체 노동자 위원장, 산업별 노조라는 뜻입니다. 뭐 또 금속노련이라는 데가 유명해요, 민주노총에. 그건 이제 제조업들 이제 금속 관련 제조업들 하는 뭐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쪽에 이제 금속노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언론노조라고 하는 것은 언론노조 전체 위원장, 이 위원장을 이제 산별 노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 발생한 것들이죠. 이런 산별 노조 대표자들과 정부와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모여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 정치학 용어로는 이제 사회적 코퍼레티즘, 사회적 조합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의 조합처럼 정부를 운영하겠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유럽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 사용자와 정부의 절대적 우위고 그다음에 노조는 사실은 이 뭐라고 합니까? 좀 따로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좀 취급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유럽은 기본적으로 노조 체계가 산별 노조 체계예요. 그렇죠. 같은 업종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하나의 노조. 그러니까 회사는 틀려도 같은 업종이면 그렇죠. 하나의 노조인 산별 노조로 이게 법제화가 돼서 그 산별 노조랑 그 사용자 단체랑 교섭을 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그게 모든 그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효력을 미치니까 네네. 노조의 힘도 세지고 또 반면에 그 책임감도 되게 커지는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산별 노조가 법제화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별 교섭이 지금 법제가 안 돼 있어서 의무적으로 네. 응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용자들이 심센 산별 노조랑 교섭 안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눠본 이유는 노란봉투법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네. 노란봉투법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법안 심사 소위를 이제 통과된 거죠. 네네. 법안 심사 토의가 됐고 그동안에 20년 동안 요구됐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우리 노조법에 보면 2조와 3조에 사용자와 노동자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사용자의 범위를 좀 확장시켰어요. 네네. 그 사용자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그 전에 우리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 한 달 동안 파업했었잖아요. 아, 하청. 네. 하청 기업들 이야기 하시려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 원청 사용자들이 그 전에는 사용자가 아니었는데 네네. 사용자에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네네. 열린 거예요. 네네. 그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원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하청 원청에서 하청 노동자들 유채한 씨 등 해서 한테 400억 대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잖아요. 손배소. 네네. 그게 이제 자기네들 원청은 사용자성이 없는데 자기네들 상대로 파업을 해서 손해를 끼쳤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그것이 합법이 되는 거죠. 음. 합법 파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청도 이제 사용자 들어가니까. 일각에서 이제 뭐 정부라든가 이쪽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프레임을 씌웠죠. 불법 파업은 원래 손해배상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이 이제 만약에 된다라면 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 3조가 그 합법 파업의 범위를 좀 넓혀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파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네네. 임금이라든지 뭐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네네. 거. 그런데 그 바뀐 그 개정안에는 보면 그런 근로조건의 결정 말고 근로조건, 그러니까 뭐 네네. 해고자 복직이라든지 그렇죠. 뭐 네. 제도라든지 네네. 이런 걸 관련해서도 그 파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범위를 넓혀놨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이 불법 파업 보장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든지 뭐 항검법, 뭐 보호법, 뭐 민주노총 방탄법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프레임을 짰거든요. 그 프레임이 잘못됐다. 이거는 합법 파업 보장법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 노란봉투법을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합법 파업의 범위가 그 전에 너무 축소돼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하기만 하면 다 불법인 거예요. 네네네. 그거를 좀 이제 확장시킨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파업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해고자 복직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위한 것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합법 파업이 이제 범위가 넓어졌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화물연대 파업했잖아요. 네네. 그 화물연대 그 분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었잖아요. 네네. 특수고용 노동자들. 네. 그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동자를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이번에. 법의 노조죠, 화물연대. 이번에도 그것까지 원래는 이제 요구안에 있었는데 네. 그 특고 노동자들 노동자성 인정하는 것까지 못 갔고 사용자의 범위를 좀 넓히고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는 그 정도에서 지금 이번에 이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것이고요. 이제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어제 뭐 그 경제 5단체도 반대 기자회견 하고 있던데 그리고 뭐 여당에서는 뭐 이거를 양국관리법처럼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21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환노위 전체회의에 이제 올릴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야당이 이제 다수니까 통과될 것인데 여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제 법사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법사위에서 이제 본회의 상정 안 시킬 거 아닙니까? 김도우 위원장이 국힘이라서. 그럼 다시 이제 거기서 60일이죠. 60일 동안 그 이제 잡혀 있다가 다시 환노위로 오면 환노위의 5분의 3이 동의가 되면 본회의 직회부 할 수 있잖아요. 그 트랙을 지금 밟을 양국관리법처럼. 5분의 3이 넘을 것 같은데요. 네, 넘습니다. 그래서 180명 되면 되는 거네요, 본회의 가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건 정의당도 찬성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쉽게 이제 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헌법에 노동상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체 행동권에 의해서 파업을 했는데 그 합법 파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법 파업을 했는데 이것이 사용자 측에 경제적 손실이 났다.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서 파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태극기 집회를 한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하면 근처에 있는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분들이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손배소를 한다. 그래서 태극기 집회를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헌법에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노동상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취지다라는 취지의 법이 확대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부결되겠습니까? 가결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부결돼야죠. 부결돼야죠. 네. 그리고 검찰도 부결될 줄 알고 신청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정치 영장쇼 한 거죠. 네. 그동안에 뭐 세 차례 걸쳐서 그 소환한 것도 사실 소환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 그 진술하는 진술 내용이라든지 피의자의 검찰 진술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잖아요. 결국은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소환 자체가 이게 사실은 되게 이제 야당 탄압성 표적 수사를 위한 의도된 그런 소환이다라고 해서 응하지 않으려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응할 필요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임한 거잖아요. 네. 세 차례 걸쳐서 소환 조사 임해서 서면으로 다 진술도 하고 자꾸 여당에서는 서면으로만 진술하고 뭐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서면이 제일 꼼꼼한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두로 얘기하면 아다르고 어다를 수도 있는 거고 서면이 가장 정확한 의사 표현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모든 거를 뭐 이렇게 묵비했다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또 대답할 건 또 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행해서 가신 적도 있으시죠? 예, 저는 항상 뭐 그 검찰에 가실 때 항상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사실은 긴급 최고위도 1시 반부터 열어서 비공개 최고위 그리고 이제 공개 최고위 열어서 그의 부당성도 좀 얘기를 하고 끝나고 다시 이어서 비공개 최고위 하다가 제가 지금 방송 때문에 왔습니다. 와서 이게 이제 토요일 날 방송되는 거니까 이제 약간 녹화 방송이니까 그런데 그런 긴급하게 지금 당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당내에 이제 우리가 일부 이견 있는 소수파 의원들이 좀 있었잖아요. 저는 뭐 감히 쓰겠습니다. 그 수박 의원들이 뭐 체포동의안 찬성표 막 무대기표 던지고 뭐 이런 일 없습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도 이 검찰에서 너무 지금 검찰권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고 또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그분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검찰 소환에 다 당당하게 응했기 때문에 그리고 55 각상도 무죄하고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그 유죄 판결 이후에 우리 당은 너무나 이게 불공정한 검찰권의 행사,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그런 편파적인 야당 그 탄압성 이런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다 지금 공분이 들끓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그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하든 자율에 맡기든 간에 부결될 거는 명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에 이탈표는 없을 것이다. 이탈표가 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통과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혹시나 이 검찰의 과잉에 대한 반발로 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표가 좀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그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의원이 계시면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전당대회라든지 국민의힘 정당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 같잖아요. 너무 윤심만 쫓아가고 있고 윤핵관을 넘어서 윤핵관 호손이라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으로 지금 전당대회도 치러지는 모습 보면 이게 무기명이지만 또 이게 또 무기명이라도 나중에 다 또 추적하면 나오잖아요. 과연 이게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 저는 사실 그건 의문이에요. 무기명으로 투표하지만은
추적하면 다 나온다는 이야기는 국민의힘에만 작용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도 적용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네. 뭐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알게 되겠죠, 누가 이렇게 네. 반대했는지. 한번 해봐요. 네, 그 주말에 촛불 집회라든가 뭐 결합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는가요? 이제 그 의원들한테 이 구속영장 사유서가 이제 왔잖아요. 네네네. 그 내용 보면 좀 황당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 내용들을 의원들한테, 원내 의원들한테 잘 설명을 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제 검찰 정치 탄압 대책위 차원에서 그 구속영장의 내용들을 잘 분석해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정리해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좀 알리고, 다음 주 초쯤에는 의총을 열어서 또 우리 의원들, 원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그런 과정들로 쭉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본회의 일정상 24일 정도의 국회 본회의에 아마도 보고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이후에 뭐 27일이나 이 정도 해서 아마 그거를 이제 표결하는 그런 절차로 갈 것 같아요. 예상입니다, 예상. 아, 네네네.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스픽스의 애청자분들 정도면은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 자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라든지 그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증거인멸 가능하려면 지금 성남시청 들어가서 없애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동안에 300차례 이상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시장 그만두신 지가 몇 년이며. 네네네. 그 성남시에 가서에 다 증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뭐 정 대표가 도주할 우려도 없는 거고. 네네. 그리고 뭐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라는 게 지금 유동규의 전원 외에는 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뭐 그 언론을 통해 난 뚜렷한 물증도 없고 이재명 대표도 검찰 소환해서 물증은 제시하지 않고 계속 그 낸 서면서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달라고 한다든지 같은 질문 반복하고 뭐 검찰에서 유도하는 듯한 질문들로 계속 되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다 부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청구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검찰에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그 민주당 내부를 좀 분열시키고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거의 바닥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권 장악 때문에 내부도 혼란스럽고 이런 모든, 그리고 좀 뭐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국정의 실정이라든지 여당의 상황들을 좀 물타기 하려는 그런 정략적인 그 체포 동의안 제출이다라고밖에 저희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그 최고위에서 이제 그 저도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다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정청래 최고께서 아까 발언한 걸 보니까 주요한 혐의 중에 하나가 대장동 건에서 배임이잖아요. 배임에서 보니까 성남에 1,820억 정도만 환수했다라고 거기 적혀 있대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5,503억을 환수했잖아요. 그죠? 그 5,503억을 환수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찰은 이제 뭐 이렇게 그 신흥동에 있는 제1공단 공원화와 그 터널 뚫은 거 추가로 1,100억 환수한 요 금액들을 이제 뺀 거죠. 빼고 실제로 그 대장동 택지 개발과 관련된 배당금 1,800억만 환수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인데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뭐냐면 지난번 경기도지사 시절에 왜 재판받은 적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이 대장동 개발을 되게 가대 부풀려서 방송에서. 맞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그때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5,50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법원 판결까지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구 사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여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나 봐요. 이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헌정사 최초의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청구 사유 그 요건도 갖춰지지 않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체포동의서를 제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일각에서 그것에 빗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다. 라는 이제 비판을 하거든요. 이제 사안이 비슷한가요? 비슷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거랑 어떻게 이걸 비교하면 그건 국정농단 건이었고 모든 국민들이 다
지금 뭐 몇 천만 명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거랑 어떻게 이거랑 그리고 대장동권과 성남 FC 건을 묶어서 지금 구속영장 신청을 한 것인데 이 내용을 다른 걸 다 빼고 보면 성남 FC 건 같은 경우는 그 혈세로 운영되는 시민 구단에 광고를 유치해 갖고 시민의 혈세를 아낀 거잖아요. 네네. 대장동권도 오래된 그 적극 행정을 통해 가지고 5,503억이라는 공익 안수를 통해서 성남시에 큰 도움을 준 그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 아닙니까? 그 두 가지 결론만 두고 보면. 근데 그 안에서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그 불법 행위가 있으면 그거는 불법 행위로 처단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 전체의 그림을 보면 적극 행정으로 시에 도움이 주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가져다 준 거지 않았습니까? 칭찬을 받아야 될 행정인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10원 한 장 받은 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뭐 그 증거인멸, 도주 우려, 범죄에 충분한 소명 이런 요건이 안 되니까 억지로 무슨 그 정성호 의원이 김용학, 정진상 면회간 것까지 이걸 증거인멸의 이런 의도다라고 그렇게 그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궁색하게 청구하는 그게 검찰의 지금 정당한 검찰권 행사냐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직 살아있는 권력이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고요. 뭐 도주 우려를 넘어서서 그 당시에 군을 동원해서 계엄령까지 검토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구속을 안 할 수가 없죠.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 구속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지금 야당 대표로서 증거라는 것은 이미 있다면 성남시청에 다 있는 거고 도주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정의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분들은 체포영장이 나온 사유서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게 이게 정당한 행동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한데요. 저는 정의당의 입장이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체포 특권이 이제 국회의원의 특권이니까 그걸 내려놓자라고 그 전부터 이제 주장해왔던 거니까 그 차원에서 그 원칙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정의당도 이 검찰권이 남용되거나 뭐 곽상도 50억 무죄라든지 김건희 씨의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소환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 특권이기 때문에 행사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서로 이렇게 좀 언어도단 같잖아요. 그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 아니에요? 너무 형식적인 거에 갇혀서 실질적인 거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의 당원들의 90% 가까이가 김건희 특검도 찬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 마찬가지로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과거에 영국에서 왕정 시대에 막 그 의원들 잡아다가 막 구속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좀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독재 시대에 이 검찰들이 국회의원들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막 탄압했잖아요. 옛날에 유신 시대에 국회의원들도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렇게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긴 건데 반대로 지금 보면 윤석열 검찰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여론도 검찰공화국으로 인식하는 게 거의 60%가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한 인사들도 다 검찰 출신으로 채워놨고 뭐 금감원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국정원조차도 다 지금 그 검사 출신 인사들로 주요한 보직들 다 맡겨가지고 실질적인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검찰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조사 수사했던 것들을 다 마무리했던 것까지 다시 다 끄집어내가지고 윤석열 라인 이런 친윤석열 라인 검사들로 다 그 수사 라인을 바꿔가지고 다 지금 재수사해가지고 이렇게 기소하고 압수수색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독재 정권 시절에 그때의 검찰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권 남용이 대단히 이제 심각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이 이제 바뀌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현실은 이제 현상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검찰권 남용을 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두고 보면 그들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사유도 되지 않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체포동의안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현재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국회의 그 권한을 가지고 그걸 방어하는 것 이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일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정의당도 이게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검찰 독재인데 검찰 독재가 휘두르는 것을 체포되어라. 이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자면 심상정 그 전 대표가 군사정권 시절에 노동운동할 때 수배받았다고 칩시다. 군사 독재에 의해서 수배받았는데 그게 법률적 절차다. 그게 수긍해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그때 자수했어야죠. 그런 거 아닌가요? 생각해 보면은 네.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먼저 소환 조사부터 하고 미진하면 특검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게 지금 저기 정의당의 이제 스탠스인데 검찰 조사 제대로 안 하는데 근데 아직 항소도 안 했어요. 허... 지난주 금요일에 선고했잖아요. 일주일이 네네. 항소 기간인데 항소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음. 그럼 지금 그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이제 정의당도 입장을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저는 이제 그 주가 조작 사건 의혹에 대한 정의당의 태도를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이게 왜냐면은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체제를 위협하는 굉장히 악질적인 경제 범죄예요. 예. 경제 범죄인데 정의당 옛날 이제 지도부 구성하셨던 분들이 반체제 운동하셨던 분들도 일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보기에는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이 타락한 부르주아들은 늘 할 수 있는 일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윤석열의 대선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그다음에 대선 당선의 정당성이 훼손돼서 퇴진까지 이어진다라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금융노조 출신이잖아요. 네. 이 주가 조작은요 자본시장 법상 정말 중범죄예요. 중범죄죠. 네. 특히 이 이제 혐의가 사실이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가능한 재질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주가 조작을 할 때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정 매매가 있고 또 뭐 시세 조정, 고가 매수라든지 시종가에 매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재질이 안 좋은 게 통정 매매입니다. 서로 짜고 치는 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판결문에 의하면 판결문이 입수가 됐잖아요. 그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가 37회 등장하고 그 장모 최은순 씨도 27회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시기도 1차 시기와 2차 시기로 나누는데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 둘 다 전주로서 가담한 유일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하고 장모 최은순 씨예요. 그리고 이제 1차 시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면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빼더라도 2차 시기에는 포괄일자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까지도 확인된 건데 그때 2차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48회에 걸친 주가 조작에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그 48회에 이용된 것이 유죄로 판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거래는 대부분이 통정 거래예요. 그 장모와의 서로 사고 파는 그런 거래도 있고 그래서 대단히 그 주가 조작 중에서도 전주 플러스 통정 매매까지 직접 가담한 정황까지도 드러났잖아요. 그 8만 주 매도한 것도 있고 또 김건희 파일이 주가 조작범 공범들의 사무실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혐의로 다 확인이 되면 이게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범죄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한동훈 장관이 며칠 전에 국정 대정부질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곽상도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질의를 했어요. 질의를 하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 자기 통장을 아무런 이익도 없이 빌려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통장을 빌려줬다.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집에서 홈 트레이딩으로 했다 그러거든. 홈 트레이딩으로 했다는 것은 공인인증서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요즘 이제 금융거래하면서 자기 공인인증서를 타인에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공짜로 줍니까?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대통령실에서 이제 궁색하게 두 가지 변명을 했잖아요. 처음에 공소시효 지났다. 근데 그거는 뭐 거짓말인 거 확인된 거고. 큰 손인 전주 손 씨가 무죄 판결 받았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김건희 여사도 전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큰 손보다도 덜 투자했기 때문에 뭐 무죄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반명을 했잖아요. 그것도 그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단 큰손 씨는 네네. 손실을 봤어요. 아, 손실을 봤습니다. 네, 손실을 봤습니다. 1억 원 정도 손실을 받고 네. 그분은 통정매매 한 적도 없고 아, 통정매매를 안 했다. 네, 주가 조작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그냥 사고 판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거고요. 똑같이 저희가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이 우리 기술을 아시죠? 네, 우리 기술, 기술도 주가 조작했다고 지금 뉴스타파를 통해서 확인됐잖아요. 네. 그 우리 기술의 부사장도 전주로 참여를 해요. 네네. 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그 사람은 유죄 판결 받았어요. 아, 전주인데도. 네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전주여서 무죄라는 거는 맞지도 않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주 이상으로 직접 가담한 정황도 있고 또 가장 재질이 안전 통정매매로 가장 많이 있다. 그러니까 2차 주가 조작에서 유죄로 판결받은 게 102건인가 그렇거든요. 네. 그중에 48회를 관여했어요. 를 거의 전체의 유죄 판결받은 거에 47%를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김건희 여사는 그런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수사돼서 확인이 되면 정말 중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대표하고 특수관계잖아요. 그리고 수첩에 뭐 이사였다 이런 이사잖아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어요. 도이치모터스의 이사예요. 그럼 내부자 거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가 더 중범죄라는 걸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네. 내부 정보를 통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거기 때문에 더 네. 중범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고 또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코바나 콘텐츠에 10여 차례 후원을 또 해요. 아하. 후원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권오수 회장이 발행할 때 82%인가의 싼 값에 김건희 여사가 사요. 경제 공동체네요. 그러니까 뭐 안주 특수관계예요. 권오수 회장하고. 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조사조차 안 하고 풀어줍니까? 그러니까 네. 단순 가담했다 그래서 전주인 손 씨조차도 기소를 했는데 네. 물론 무죄는 받지만 기소했잖아요. 그런데 네. 김건희 여사는 기소는커녕 소환 조사조차 지금 한 번도 안 한 거니까 네. 검찰권이 안전히 남용된 거다. 이게 선택적 그 수사, 선택적 기소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은 그럼 이거 이제 특검 밀어붙이겠네요. 김건희. 네, 우리 저희 특검을. 당의 당론입니다. 네. 네, 당론이고 보니까 제가 방송에 나가면 여당 패널들이 계속 되풀이되게 하는 얘기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에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김건희 여사 기소도 못하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데 그건 정말로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그러니까 그때도 다 검찰 가족은 윤석열 가족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게 2009년 이게 제가 쭉 그 자료를 제가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 보니까 주가 조작이 3년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네네. 3년 동안의 주가 조작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게 주가 조작이 발견된 게 2012년도예요. 네네. 어떻게 발견되냐면 금감원에서 그러니까 금감원하고 한국거래소예요. 그 주가 조작에 의심되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뜹니다. 뜬다고 하대요. 네, 예. 그럼 조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금감원에 조사해서 사건 번호 133호 네네네. 조사 보고서를 그 남부지방검찰청, 남부지검에다 이첩시키잖아요, 조사하라고. 네네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런데 웬일인지 남부지검에서 수사하지 않았어요. 남부지검이 증권거래소 담당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수사하지 않았고 그 2013년도에도 경찰에서 내사하는데 종결시켜 버려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2020년 4월에 돼서야 최강욱 의원이 고발해가지고 이게 다시 이제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 2020년 4월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 아닙니까? 총장 시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수사를 못 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2021년 3월 달에 그만두잖아요. 네네. 이때부터 그나마 수사가 된 거예요. 아. 그래서 2021년 11월 달에 권오수 회장 등 9명이 기소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21년 12월 달에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은 거고. 네네. 그리고 나서 22년 3월 달에 대통령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로 있었던 시기, 총장으로 있었던 시기에는 조사되지 않았다는 거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안 됐다는 거죠. 그 사이에 그나마 그 사이에 빈 사이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가 된 것이 정확한 팩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결혼한지 아세요? 2011년? 12년. 2012년 3월인가에 결혼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교롭잖아요. 2012년 3월부터. 그러니까 2012년 12월 달부터 이게 금감원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조사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부터 조사가 안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그러네. 이렇게
이제 여당에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결혼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을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수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이후에 금감원에서 이 주가 조작에 대해서 발견을 한 거고 그 다음부터 수사가 안 된 거예요. 이거 제 생각에는 네. 김현정 위원장님이 네. 이거 설명 제일 잘하세요. 제일 잘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네. 표 하나 만들어주세요. 표를 네. 이제 주가 조작 의혹 그 네. 시기적으로 날짜를 적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언제 결혼했고 그다음에 언제부터 검찰총장이었고 네. 언제부터 이게 어디 지검장이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네. 표 하나 만들으시면은 네. 제가 이거 방송 특집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이게 생각보다 일반인들 어렵거든. 어려워서 잘 이해를 못 해요. 이게 제 후배가 네. 우리 이제 증권업종본부장이 이거 지난 대선 때에도 방송에 나가서 네네. 우리 증권노조가 저희 소속이잖아요. 네네. 증권회사 다니는 저기 직원이면 이거 바로 주가 조작인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막 저 인터뷰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고발도 당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 저희가 보면 이거 그 히스토리대로 쭉 보면 설명이 쉽게 잘 되죠. 그리고 표를 하나 만드시고 예.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증권 주식 조작됐던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만 사는 게 아니고 네. 그 옆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들을 최강욱이 언제 고발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언제 총장했고 이런 것들까지 딱 하면은 제대로 표가 만들어져서 전 국민이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여기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것이 뭐냐면 1차 주가 조작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한 거잖아요. 1차 시기인데 그때도 이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소시효가 그렇죠. 지나서 면접 판결 받은 그렇죠. 거지. 그렇죠. 예. 그 1차 주가 조작 시기에도 김건희 여사는 관여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의 영부인이잖아요. 예. 대통령의 부인은 이게 면접 판결 받아서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지 죄가 없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럼요. 그 정치적인 그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우리 아내는 그 주가 조작범이 어디죠?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그래서 돈만 이렇게 계좌만 맡겼다 4개월 동안에 손해만 보고 절연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1차 주가 조작 시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것도 내용을 확인해 보면 그 손해 보고 절연했다는 것도 아니고 2차 주가 조작 시기에도 가담된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뭐 김문기 씨 모른다 그래서 지금 허위사실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 선거법으로 기소돼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논리면 거짓말한 그렇죠.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네. 이 김건희 특검법은 절대 안 받을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봐요. 김건희 여사만 관련되면 뭐 그 엄청 그 여당 패널도 방송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 것만 얘기하면 그냥 엄청 그 반발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는 거는 결국은 윤석열 퇴진으로 가는 순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김건희 특검법도 가되 대장동 먼저 가자. 50억 클럽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엄청나니까 이거부터 여기는 지금 정의당도 특검 찬성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뭐 55 클럽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49억 받으면 안 되겠네. 아니 근데 100억 받으면 안 되겠네. 근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안이랑 내용적으로 똑같은 게 뭐냐면 50억 클럽을 조사하다가 연관성 있는 것들이 나오면 그것까지 확대된다고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50억 클럽 하다 보면 당연히 대장동 그 비리에 종잣돈이었던 부산저축은행 네네. 1,200억 네네. 그 부실 수사한 것들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 부실 수사한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이고요. 네네.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면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대장동 특검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각상도 50억 그 무죄가 엄청난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대장동 특검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완전히 확인시켜 준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그전부터 대장동 이 사건이 네네. 이 한동훈 장관이 국회 나와갖고 이건 지역 토착 토건 비리다 이렇게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근데 저는 그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이거는 토건 비리가 아니다. 이거는 법조 특히 검찰 그리고 정치권 언론과 토건 비리 세력들이 결탁된 비리 게이트다. 그게 본질이다. 이렇게 저는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50억이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50억 클럽 특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들은 인허가의 과정에서 혹시 특혜가 있었느냐라는 게 이제 쟁점이잖아요. 그 배임이 이제 그건 사실 건데, 예. 성남시청 털었으면 있으면 다 나와야 돼요. 그럼요. 안 나왔잖아. 예.
그리고 그것도 그 배임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았다라는 건데, 아니 그 확정이익 5,503억을 확정이익을 받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까지 두면은 그 상대방 거기 투자하는 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나 이런 쪽에 배임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 확정이익을 5,503억을 성남시에서 먼저 주고 또 초과이익 나면 더 주고, 그러면 손실이 나면 그 손실도 보전받는 것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 그런데 투자하면 그쪽이 배임이 되죠. 네, 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는, 그러니까 확정이익 플러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서로 양립할, 그 두 개가 같이 있는 거는 양립할 수 없는 거죠.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배임 적용하면요, 대한민국에서 적자 보는 공기업 사장들 다 배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의 논리가 좀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공익 환수는 1,800억밖에 안 되고 또 대장동 일당들한테는 7,800억인가를 특혜를 통해서 이익을 받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반대로 그 7,800억을 이렇게 잘 나눠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그 토지 개발과 관련해서 배당받은 것은 3,000억인가밖에 안 돼요. 네네. 4,000억은 분양 수익이에요. 분양 수익이죠. 네. 분양 수익은 사실 성남시가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시행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네. 네. 그래서 사실 그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확히 계산하면 5,503억 대 3,000억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민간 업자들이 가져간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사실은 제대로만 이게 해석이 되고 하면은 더 환수한 것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비교도 지금 하기도 싫지만 이 이제 100% 민간 개발로 했던 부산의 LCT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개발 100%인데도 불구하고 1조 이상의 이익을 냈잖아요. 민간 업자들이 다 가져갔는데 부산시에서 1,000억을 그 혈세까지 투입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10원 한 장 환수 못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배임 완전히 뛰어넘는 거죠. 그거는 왜 수사 안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죠. 예. 네. 너무 앞뒤가 안 맞고 너무 궁여지책이고 너무 편파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김현정 위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정의당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측컨대 이게 김만배의 입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만배가 안 불 거예요. 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최재경이든지 권순일이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 제대로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나마 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박영수라고 봐요. 박영수가 2009년부터 이 대장동 일들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었고 부산저축은행 것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김만배가 입을 열지 않더라도 다양한 곳에서 흘려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보다 보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박영수를 타겟으로 해서 특검을 하면서 결국은 이 검찰들 특수부 출신들의 이 철옹성을 깨트리면은 그때부터 박근혜 국정조사 때처럼 이 제보자들과 내부 고발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 동력이 생기면 저는 김건희 특검으로 넘어가면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하나의 이 프로세싱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제가 지역구가 평택을인데 평택역부터 해가지고 평택 전역에 현수막을 다 개첩을 했어요. 네네. 김건희 수사하라라고 네네. 하고 곽상도 50억 퇴직금 무죄와 과거에 우리 800원 횡령해갖고 버스기사 유죄 판결 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거랑 같이 대비해서 제가 현수막도 걸고 그 800억 유죄 판결한 그 법관이 지금 대법관 돼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법계의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 답답한데요. 그래서 유검 무죄, 무검 유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요즘에는 새로운 신조어로 친윤 무죄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면 무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말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고 평택을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정해진 뭐 이렇게 결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현장에 있는 우리 당원들과 시민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현장의 정서들을 또 당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현장에서 뛰는 플로어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마디 좀 의견을 드리면 지금보다는 좀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어떤 법안들이 있으면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 처음에 결정할 때 지금 많은 토론을 통해서 명확히 결정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결정하고는 좀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했으면 결론까지 딱 내줘야 되는데 그냥 어설프게 시작을 해놓고
결론도 애매하게 되니까 모든 욕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우리 원내 의원님들이 마음이 약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단체나 이런 조직에서 와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그냥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좀 많이 충분하게 좀 검토한 다음에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결과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요즘 우리 당원과 지지자분들께서 이상민 탄핵 추진한 거 잘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김건희 특검 추진한 것도 잘했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민주당은 할 수 있다 해서 막 뭉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당에서 그렇게 선명성 있게 치고 나가니까 당원들도 호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반면 한 틀에서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것도 우리가 대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이제 정부 여당의 실정과 맞물려서 우리 민주당이 바로 이제 훨씬 더 대한정당으로서 힘을 받고, 또 지금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것들도 국민들의 그 힘들을 모아 그 동력을 받아가지고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현정 위원장님한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싸워야 이깁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것으로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